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이라 그런지 인사 소리가 매우 적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총 10회에 걸쳐가지고요. 형법, 우리 이제 법행 기출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사무관 승리도 몇 문제 들어있더라고요. 담당하던 오지환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전범위 한번 보셨는데 점수들이 별로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현 선생한테 들었는데, 그래요. 아직 시험장 갈 때까지만 완성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제 누가 과도하게 점수를 많이 맞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들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형법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수형만 아니면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개수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괴롭긴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진도가 10회라서요. 그렇게 시간이 쫓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같이 정리하고 갈 테니까요. 진짜 엑기스만 정리를 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일단 문제로 들어가죠. 1번 문제. 죄형 법정주의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하면 맨 처음에 성문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명확성, 적정성, 그런 것 등이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잘 나오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이제 유추해석이에요.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법률주의 관련해서 성문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들도 보면 대부분 아주 옛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만 계속 반복하게 되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된 얘기네요.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형벌 불수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금방 책에도 있었는데 형벌 불소급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용 범위 관련해서 어디 영역? 네, 실체법 영역, 여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성립, 그 다음 처벌, 이런 거 있죠. 또 형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절차법 영역 있죠. 이쪽은 적용이 되지 않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 우리가 5.18 특별법 같은 거 나왔던 것처럼 공소시효 등의 어떤 소송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돼 있죠? 형벌 불수급이죠. 장마철은 장마철이네. 힘을 좀 줬는데 끊어지네요. 형벌 불수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벌과 보안 처분 차이점은 다 알고 계시죠? 형벌은 일단 범죄가 성립됐었을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처분 불법성까지, 즉 구성계당성 위법성까지만 갖춰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 하나 빼고죠? 가포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있죠? 이건 형식적으로는 보안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원칙을 적용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보안 처분도 실질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형식으로는 이제 보안 처분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 본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 그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딱 하나가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소급표 금지 원칙은 빠져나갈 게 없죠. 그리고 금방 지문에 있는 것처럼 판례 변경, 판례 변경 갖고는 이게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고요. 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법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만 변경된 거다. 이 판례 변경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었죠? 우리가 형법에서 강론에서 배웠던 공문서 부정행사죄. 예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이 어떤 기능밖에 없다고 봤었죠? 예전에는
운전자 자격 증명 기능밖에 없다. 그런데 전압 판례를 통해 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동일인 증명 기능, 즉 신분증 기능도 있다. 그래서 처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 관련된 판례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정도 소급표 금지원칙은 정리하면 됩니다. 또 뭐 양형기준 그런 거 나오죠. 양형기준도 결론적으로는 뭐죠? 법률이 아니에요. 내부적 내부적으로도 권고적 효력이죠.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기준도 대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는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법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참 많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형법 1조 2항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범죄 후 판결 선고 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경하게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시키죠. 신법을 적용시키는데 다만 부칙으로 그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한다. 이런 걸 넣는다고요. 자,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우리 형법 8조 단서를 가면 8조 자체가 뭐죠? 형법 총체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준용을 해요. 근데 단 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조 2항을 막아버리는 게 이처럼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설? 동기설이 있죠. 판례가 동기설에 따라서 법적 견해 변경일 때는 1조 2항을 적용을 해주죠. 근데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봐버리면 1조 2항 적용을 배제해버리죠. 그거는 위헌적 소지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명문의 규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1조 2항 적용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사유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법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부정하는 게 보다 부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경과 규정 둬서 막는 거 이건 괜찮다. 하지만 판례 동기설에 따라서 사실관계 변경일 때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기억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니다. 헌재 위헌 결정. 우리 헌법 배웠죠?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거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47조 이제 몇 항인가 까먹었다?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어떤 조항에 한해서? 형벌 조항에 한해서. 그죠? 형벌 조항에 한해서 소급 무효가 돼서 당연히 그건 뭐가 돼요?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한다. 나오죠?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325조예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국 무슨 판결? 무죄 판결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답 지문을 자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1조 2항 범죄 후 판결 선고 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무슨 판결이 나가게 되죠? 그때는 면소 판결이 나가게 되죠. 컨디션들 안 좋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뭐라고요? 면소 판결 사유예요. 원래대로라면 범죄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었을 때는 형사소송법 326조예요.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데 이처럼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면 헌재법에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구성 요건이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면소 판결이라 그래서 가끔 오답 지문으로 되니까 그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고요. 음란이란 개념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정확히 뭐예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란,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성. 참고로 이 음란성이나 추행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고려한다 안 한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음란성 판단하고 추행 그런 거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외워두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가봅시다. 5번 보시니까 형법 225조의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공무소에는 형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석하더라도 죄형법 정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다. 틀렸죠? 어떤 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은행 직원이
세금을 수납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 직원이 딱 바뀌면서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세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시중은행의 직원이 작성한 그 세금 영수증은 사문서, 공문서,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그것까지 연결되는 판례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됐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는. 자, 넘어가 봅시다. 계속해서 2번. 범죄 성립과 처벌, 틀린 거를 찾아보라는군요. 1번 보시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아까 얘기한 거 나오는군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 그렇죠? 이게 1조 2항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거네요.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그쵸. 요 놈이 안 나오면 이제 심심한 거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졌답니다. 자, 우리가 법률 적용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냐 했었을 때 원칙이 뭐다? 1조 1항에 나와 있는 이 행위시법주의죠. 행위시법주의. 그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따르게 되는데, 자, 행위시법주의 할 때 이 행위시가 뭐죠? 행위시. 범죄 실행행위 종료시죠. 종료시. 그래서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거죠. 그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것처럼 요놈이 A, A-, A2-, A3-에서 이제 포괄일죄 관련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이에 여기서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자, 법률이 개정됐어요. 자, 우리가 포괄일죄는 기본적으로 뭐죠? 포괄일죄. 언제 끝나는 거예요? 최후 범죄행위 종료시죠? 그러니까 최후 범죄행위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은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법입니까? 변경된 신법입니까? 당연히 신법이 시행되고 있었죠. 이것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들이 행위시법주의 하면 그리고 재판시법주의 하면 신법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가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가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딱 여기서 벌써 달라지잖아요. 보세요. 지금 갑이 이렇게 포괄일죄 범했었는데 그 도중에 법 개정이 있었다고요. 구법과 신법 중에 어떤 게 행위시법이에요?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신법이 행위시법이에요.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니까 신법이 행위시법주의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법이나 신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이 적용 법률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신구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 실행행위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해서 처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현혹되지 마세요. 행위시법주의는 구법이고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이다. 꼭 이런 논리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3번에서 또 나왔죠?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 형벌 불소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고 4번 또 나왔네요. 부칙으로. 그죠? 개정된 법에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규정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5번.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누구를 바보로 하나? 좀 전에 얘기했는데 면소 판결이죠. 면소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중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안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뭘 떠올려야 돼요? 1조 2항. 분명히 판례 동기서를 물어보겠구나 해서 법적 견해 변경인지 사실관계 변경인지 여기에 따라 열심히 풀죠.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뭐가 지문이 하나 들어간다? 당해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거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걸 집어넣어줘요. 자, 그거는 1조 2항 적용 사례다 아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위헌 판결을 받으면 무슨 판결이 나간다고요? 무죄 판결이 나간다고요. 1조 2항은 뭔 판결이 나간다고요? 면소 판결이 나간다고요. 비교 좀 해두십시오. 그럼 그것도 1조 2항 적용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모의고사 때 한번 낼 테니까 한번 틀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내면 또 틀려요. 그래서 갑자기 헌법 불합치 위헌, 이건 법적 견해 변경이죠. 그렇죠. 법적 견해 변경은 맞지. 하지만 1조 2항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3번으로 가서 봅시다. 3번. 옳은 거. 몇 개냐? 답답하죠? 몇 개냐? 기억.
형을 종전보다 지겹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전법규 적용하더라도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니은 그래요.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의 소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원산지 표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거. 이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써놨으니까 유추해석 금지랑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유추해석 금지. 자, 일단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용 범위.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연히 실체법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당연히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항상 중요한 게 요거죠. 소송법 규정 중에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과 차이인데 어디 부분? 소추 조건 있죠. 여기에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용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소추 조건이라는 게 뭐죠?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공소 제기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추 조건은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원래 범죄가 친고죄였는데 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요걸 갖다가 불리한 것들을 갖다가 피고인에게 유추 적용해 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공정위의 즉시 고발 사건 이런 거 있죠. 공정이나 세금 관련한 거 이제 국세청장의 고발이나 공정위 고발이 필요한 즉고발 사건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 관련해서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233조에서 친고죄에서 누구 피해자가요 공범들 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더라도 다른 공범 모두에게도 고소가 있는 걸로 봐주는 게 있어요. 고소 또는 고소 취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자,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까? 불리한 상황입니까? 가치죄를 저질렀어. 한 놈만 고소를 했는데 딴 사람들은 속으로 나는 고소를 당하지 않았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니들 다 고소 당했어 이렇게 봐준다고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예. 그래서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어디다가 반의사 불벌죄나 이 즉고발 사건 등에 유추 적용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뭐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이제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금 이제 아청법이죠. 그 당시 이제 성폭력 범죄들 중에서 뭐가 있었다? 반의사불벌죄가 있었죠. 근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인 여고생이 가서 스스로 처벌분의 의사 표시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가신 거죠. 아버지가 가셔서 경찰 아저씨 민총 배웠어 안 배웠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행위 무능력자가 와가지고 지금 반의사불벌 처벌불의 의사 표시를 했는데 나의 동의가 없었다.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간 거죠. 서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자 뭐라고요? 반의사불벌죄 어디 형사소송법 보더라도 행위 무능력자가 처벌분의 의사 표시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 민법에 있는 규정을 여기다가 유추 적용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추 조건에 대해서는 역시 유추 적용 금지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죠?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목적론적 축소 해석을 가합니다.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허용되는 해석 방법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해석 방법입니까? 발음이 꼬이네.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원칙은 허용되는 해석 방법이죠.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갖다가 축소 해석하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추해석 금지에 걸리게 되죠.
알겠죠?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공선법상 자수의 개념을 범행 발각전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자수라는 개념이요. 나중에 이제 일단 1차 붙고 뒤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지만 스스로 수사관서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구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금방 얘기한 데에서 시기 제한 없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구하고 처벌해달라. 이런 의사표시라고요. 시기 제한 없잖아요. 근데 유독 공선법에 대해서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뭐요?